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시계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위스라는 거대한 철옹성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동양의 거인, 바로 세이코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명품 시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나라, 어디인가요? 아마 대부분 거의 99%는 한 나라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스위스입니다. 역사, 기술력, 브랜드 가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스위스는 그냥 시계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이 철옹성 같던 구도를 아주 그냥 와장창 깨부수고 우리가 아는 그 쟁쟁한 스위스 명품 시계들을 전부 긴장하게 만든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일본의 세이코입니다. 이 거대한 시계 제국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건 바로 동양의 시계왕이라고 불렸던 한 남자, 하토리 긴타로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정말 시작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장사에 훨씬 관심이 많았던 소년이었대요. 13살에 잡화점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하더니 아니 글쎄 2년 만인 15살에 자기 집 한쪽에 하토리 시계 수선소를 차려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21살에는 도쿄 중심가에 아주 번듯한 하토리 시계점을 열고요. 25살에는 아예 시계 유통의 심장부였던 요코하마로 건너가서 도소매업까지 진출합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죠. 그런데 바로 이 요코하마에서의 경험이 그의 인생과 사업 철학을 완전히 뿌리부터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일본의 관문이었던 요코하마에는 서양 시계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그가 본 상인들의 모습은 뭐랄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물건값을 제때 안 주는 건 기본이고 물건만 받고 그대로 잠수 타버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득실거렸던 거죠. 이 혼란의 시장을 보면서 하토리는 깨달은 겁니다. 아, 사업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라 신뢰구나. 그래서 그는 아주 확고한 원칙을 세웁니다. 외상은 절대 없다. 물건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요즘 말로 쿨거래를 고집했던 거죠. 이런 정직함에 외국 상인들이 감동해서 좋은 물건만 들어오면 무조건 하토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갔고 그의 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도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하토리.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큰 꿈, 그러니까 일본인의 손으로 직접 세계적인 시계를 만들겠다는 야망이 불타고 있었거든요. 1892년 그는 그동안 번 돈을 전부 털어서 세이코샤라는 시계 공장을 세웁니다. 한자로 정공사, 정교한 장인정신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정확하고 정교한 시계를 만들겠다는 그의 불타는 의지가요. 그리고 바로 이 세이코샤가 훗날 우리가 아는 세이코라는 이름의 뿌리가 됩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시계의 트렌드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시장은 여전히 회중시계가 대세였죠. 근데 하토리는 시대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전부 회중시계만 만들 때 그는 조용히 손목시계 개발에 몰두했고 마침내 1913년 일본 최초의 손목시계인 로렐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로렐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동양의 시계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하토리.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정말 상상도 못한 재앙이 닥칩니다. 1923년 일본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관동대지진으로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공장과 매장이 전부 폭삭 무너져 잿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정말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하지만 불타버린 건물보다 그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객들이 수리를 맡겨놓았다가 공장과 함께 불타버린 시계들. 그 수가 무려 1,500개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망연자실했을 이 상황에서 하토리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이렇게 알립니다. 수리를 맡기신 시계가 지진으로 불탔으니 비슷한 가치의 새 제품으로 전부 무상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시계가 자그마치 1,500개. 이건 거의 정신 나간 수준의 고객 서비스죠. 이 사건 하나로 세이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브랜드 세이코가 공식적으로 태어납니다. 지진이 나기 직전에 완성했던 시제품을 바탕으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면서 1924년에 세이코라는 이름을 새긴 첫 번째 손목시계를 출시한 거죠.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진짜 기업가 정신이 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 엄청난 재난을 딛고 일어선 세이코는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시계 산업 전체의 판을 뒤집어 엎는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계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 바로 쿼츠 쇼크의 서막이 열린 거죠. 쿼츠 시계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건전지로 가는 전자시계입니다. 수백 개의 작은 부품들이 맞물려서 태엽의 힘으로 가는 기계식 시계랑은 작동 원리 자체가 아예 다른 물건이죠. 그럼 이 쿼츠 기술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 일단 기존의 기계식 시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에도 훨씬 강했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저렴했어요.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시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완벽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던 겁니다. 세이코가 이 쿼츠 기술에 모든 걸 쏟아붓게 된 계기는 바로 1964년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된 세이코는 0.01초를 다투는 기록 측정을 위해 쿼츠 기술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쿼츠 시계는 크기가 거의 옷장만 했다고 해요. 하지만 끈질긴 연구 끝에 이걸 손목에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1969년 크리스마스 세계 최초의 쿼츠 손목시계인 아스트론을 세상에 딱 내놓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세이코의 행보입니다. 보통 이런 혁명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를 내서 독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이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술 특허를 대부분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누구나 가져다 쓰라고요. 세이코의 이 결정은 시계 시장에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전 세계 시계 회사들이 너도 나도 쿼츠 시계를 만들면서 가격은 폭락했고, 소수 부자들의 사치품이었던 손목시계는 누구나 찰 수 있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반면에 수백 년 전통만 고집하던 스위스 시계 산업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쿼츠 쇼크입니다. 쿼츠 쇼크로 세상을 제패한 세이코.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일까요? 전혀요. 창업자 하토리 긴타로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이코는 그냥 시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혹시 프린터로 유명한 앱선 아시나요? 바로 그 앱선이 세이코의 자회사입니다. 그 밖에도 전자부품이나 광학기기 같은 다양한 사업을 거느린 거대한 그룹이죠. 물론 시계 사업에서도 그 스케일은 여전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찰 수 있는 일반 세이코 라인부터 스위스 명품 시계와 당당하게 경쟁하는 그랜드 세이코, 그리고 아예 예술 작품의 경지에 이른 최고급 라인 크레도르까지. 그러니까 몇만 원짜리 시계부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까지 전부 다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 하토리 긴타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한마디입니다. 정교한 제품이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사업을 키운다.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세이코는 단 한 번도 이 원칙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3살의 어린 견습생에서 시작해서 정직함과 정교함이라는 이 두 가지 원칙 하나만으로 시계의 역사를 바꿔버린 하토리 긴타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굳건하게 지켜낸 원칙이 과연 세상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